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 때마다 제가 이 질문부터 드리는데요. 지금 유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저도 항상 이 미니 시리즈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16화 정도의 미니 시리즈가 있다라면 전 이제 15화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15화까지 와 있어요. 네, 유행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다가와 있고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앞으로는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의 예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왜 유행의 정점이라는 게 바늘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위가 좀 평평한 고원에 가깝다 이런 모양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5회 정도까지 와 있다면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유행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의 정점이 도달하고 나서 도래하는 중환자와 사망자의 정점이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확진자는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는 이어져 있을 것이고요. 한 달이나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옵니다만 2주나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하루 평균 2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는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도 확진자가 많은데 숨은 감염자는 더 많다. 이런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감염자 중에서 절반 정도만을 이때까지 찾아왔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부터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만 찾아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2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감염자는 50만에서 60만 가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 기준은 조금씩 완화돼 가고 있단 말이죠. 유행 상황에는 좋을 리가 없는 조치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방역상의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역을 완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 정점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유행 정점은 며칠 정도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점에서의 크기는 10에서 15% 정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수치인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정점이 다가오고 나서 중환자의 정점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2,500병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병상보다 중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남는 만큼은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못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환자 진료 체계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을 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수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의료 관련 기사를 쓸 때 예방 가능 사망률 이런 수치를 쓰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이게 유행의 정점에 왔다가 내려가는 상황. 그때 오히려 사망자는 늘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의 곡선이 그리고 정점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얼마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아낼 수 있냐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냐가 방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권덕철 복지부 장관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응급센터를 국외소로 확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침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아 확진자의 외래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지난주 총 28개소 지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은 다음 주까지 250여 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고 긍정적인 전망과 암울한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좋은 시나리오라면 어떤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유행 정점이 지나가고 중환자 정점이 왔을 때에도 준비한 병상 아래의 중환자가 유지가 된다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의료 체계가 생각합니다. 관리 가능하니까 사망자가 많이 생기지 않는. 네, 유행 정점이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방역 체계에 있어서 큰 폭의 완화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완화가 있어도 더 이상 불가피한 조치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 좋은 전망이라면 어떤 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환자의 발생 추이라는 것이 준비한 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환자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 중환자의 개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병상을 점유하고 있는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맞추어서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재원 중환자가 800명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아닌 질환 때문에 중환자 병상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병상에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가용한 병상 수는 그것보다 적은 경향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환자의 정점에서 준비한 병상을 효율적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겠지만 정말 유행 정점에 다가가 봐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공식 통계에 나오는 수치와 현장은 온도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또 없는 거니까요. 재택 치료자가 지금도 115만 명 넘어선 상태고 이게 팍스로비드 처방을 조금 더 늘리면 관리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구용 치료제가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네. 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쓰는 게 전체적인 방역 관점에서도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 수 있을 만큼 경구용 치료제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물량이 있고요.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처방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때문에 실제로 처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약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동시에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특정 약제를 중단해야지 팍슬로비드를 복용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약제 간의 충돌이 있을 수 네, 있어서. 그리고 지역 간의 보급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엔 약제가 남아 있지만 어떤 지역에는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약 시점을 경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줄여 나간다면 훨씬 더 중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개학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희 신규 확진자 중에 18세 이하 비율 그래픽이 있죠. 그걸 좀 볼까요? 지금 보면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 보면 대략 한 24.4% 정도네요. 대략 한 25%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들은 아직은 백신을 맞지 않은 연령층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학을 앞두고 신속 항원 검사를 대규모로 실시를 하면서 나오는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영향까지 감안을 한다면 개학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증거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신호네요. 신속 항원 검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연령이 어릴수록 굉장히 무서워하고 겁내해서요. 요령이랄까요?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기에는 모자라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검사 키트에 보면 설명서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네.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증상이 없다면 자주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부 지침상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의무사항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증상 없을 때 검사했을 때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정부의 지침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재원 교수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